퇴직하고 가장 무서웠던 건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35년을 회사에 바쳤습니다. 아침 7시면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거래처 전화, 부하 직원 보고, 상사 호출. 하루에 휴대폰이 수십 통씩 울렸습니다. 시끄럽다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퇴직하고 2달째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안 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았던 건 정혜준이 아니라 기업 부장 정혜준이었다는 거요. 저는 올해 60입니다. 서류상으론 퇴직자지만 아직도 제 명함이 지갑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끔 꺼내봅니다. 그러다 씁쓸하게 웃죠. 이제 이 명함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퇴직식 날 후배들이 꽃다발 주며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했습니다. 박수도 쳤고요. 회사 식당에서 송별회도 했습니다. 사장님이 나와서 악수하며 정 부장 같은 사람 또 없을 겁니다 했어요. 그 순간은 뿌듯했습니다. 그래, 나 35년 잘 살았어. 그런데 그게 끝이더군요. 다음 날부터 회사 단톡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메시지가 올라와도 제가 모르는 새로운 프로젝트 얘기뿐이었어요. 한 달 뒤엔 단톡방에서도 저절로 나가게 됐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제 자리는 이미 후배가 앉았고 제 이름표는 창고에 들어갔겠죠. 35년 일한 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대체될 사람이었나? 퇴직 후 첫 월요일 아침 습관처럼 7시에 일어났습니다. 양복을 꺼내려다 멈췄죠.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오전 드라마 재방송, 점심 뉴스, 오후 예능. 채널을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첫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평생 일했으니까. 늦잠도 자고 아침 커피도 천천히 마시고 낮에 영화도 봤어요. 동네 산책도 하고 헬스장도 등록했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했어요.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했습니다. 갈 곳이 없더군요. 만날 사람도 없고요. 회사 동료들은 모두 바쁘다고 하고 옛날 친구들은 다들 지방에 살거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다음 주는? 다음 달은? 앞으로 20년은 뭘 하며 살지? 그 질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봤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가는데 저는 멈춰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전엔 회사에서 정신없이 보냈던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한 번은 오후 3시쯤 거실에서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장 보고 들어왔어요. 여보, 왜 그렇게 앉아 있어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그냥.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뭔가 텅 빈 기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내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보, 집에서 쉬면서 건강 챙겨요 하더니 2주 뒤엔 낮에 집에 있으니 좀 어때요? 물었습니다. 한 달 뒤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지 않아요? 했어요. 저도 답답했죠. 그런데 나갈 데가 없었어요. 카페 가면 돈 나가고, 친구 만나자니 다들 바쁘고, 도서관 가면 졸리고, 결국 집이 제일 편했습니다. 아니, 편한 게 아니라 갈 곳이 없었어요. 아내는 30년 넘게 전업주부였습니다. 집안일은 다 아내 영역이었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제 일은 회사에서 돈 버는 거였죠. 그게 우리의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하면서 그 균형이 깨졌습니다. 처음엔 내가 도와줄까 했어요. 아내가 괜찮아요, 쉬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내가 청소기 돌리다 말고 쳐다봅니다. 제가 부엌에 물 마시러 가면 요리하던 손을 멈추고 봐요. 여보,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 물 좀. 아, 그럼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부엌은 좁아서. 내 집인데, 내 부엌인데, 물 한 잔 마시는데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한 번은 청소기 돌리다가 소파 밑을 제대로 안 했다고 혼났습니다. 여보, 그렇게 하면 먼지 다 날아가잖아요. 소파 옮기고 해야죠. 아, 미안. 잘 몰라서. 30년 넘게 내가 해왔는데 한 번에 제대로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선 부장이었는데 집에선 청소기도 제대로 못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빨래 개다가도 혼나고 설거지 하다가도 혼나고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도 이건 일반 쓰레기고 이건 재활용이에요. 혼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 계실 거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고 와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나도 답답해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당신 존재가 이제 좀 부담돼요. 35년 동안 가족 먹여 살린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이제는 짐이 됐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작은 사람이 됐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여보, 앉아요? 물었어요. 응, 잠이 안 와. 요즘 계속 그러네. 병원 한번 가볼까요? 병원에 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문제였으니까요. 퇴직 3개월째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모이는 거라 다들 기대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고 싶었습니다. 강남 어느 고깃집에서 모였습니다. 한 20명쯤 왔을까요? 다들 회색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옛날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정혜준. 오랜만이다. 혜준아, 잘 지냈어? 반가운 인사 나누고 고기 굽고 소주 따르고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야, 요즘 뭐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진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 질문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나는 아들 사업 도와주고 있어. 요즘 젊은 애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좀 봐줘야 하더라고. 오, 좋겠다. 나는 지금 골프장에서 캐디 관리 일하고 있어. 월급은 적지만 공기 좋고 운동도 되니까 괜찮더라. 나는 요즘 부동산 중개업하고 있어. 면허 따서 작은 사무실 냈는데 생각보다 할 만해. 다들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뭔가 하는 척은 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혜준이 너는 뭐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없었어요. 동창들 앞에서 그 말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나도 요즘 프로젝트 컨설팅 좀 하지 뭐. 예전 회사 쪽에서 종종 연락 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컨설팅은커녕 회사에서 연락 한 통 없었어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거짓말했습니다. 오, 역시 혜준이는 전문가니까. 부럽다. 친구들이 믿어줬습니다. 아니, 믿는 척 해줬을지도 모르죠. 그 순간은 괜찮았어요. 제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아서요. 그런데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오는 택시 안에서 너무 초라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한 거지? 친구들한테까지 거짓말하면서 체면 지켜야 하나? 더 슬픈 건 그날 이후로 동창들이 모임 날짜 잡을 때마다 제가 먼저 핑계를 댔다는 겁니다. 다음 달? 아, 나 그때 일정 있어서.
일정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또 거짓말하기 싫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초라한 내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결국 동창회도 안 나가게 됐습니다. 35년 우정도 퇴직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퇴직금 2억 정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10년은 버티겠지.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등록금 한 학기에 400만 원. 두 학기면 800만 원. 거기다 생활비 월 50만 원씩 보내주니까 1년에 600만 원. 총 1,400만 원 나갑니다. 밀린 카드값도 있었어요. 차 할부금 남은 것, 명절 때 쓴 것들까지. 순식간에 몇 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1억 남았어요. 그래도 1억이면 괜찮겠지. 그런데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식비,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보험료. 한 달에 250만 원 나갑니다. 1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3년 조금 넘게 버팁니다. 3년. 그 계산이 나오는 순간 진짜 공포가 왔습니다. 3년 뒤엔 뭘로 살지? 나 이제 60인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잖아. 5년을 어떻게 버티지? 밤에 잠 못 자고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지출 줄이면 되겠지. 식비 줄이고 통신비 낮은 요금제로 바꾸고 외식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2년 반 버팁니다. 더 줄이면 150만 원으로 줄이면 그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프면 병원도 못 가야 합니다. 계산할수록 답이 안 나왔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속도가 무서웠어요. 마치 손에 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통장 잔고가 매일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돈 쓰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마트 가서 계란 사는데도 한 판에 8,000원? 비싸네. 했어요. 예전엔 가격도 안 보고 샀는데요. 외식하자는 아내 말에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 핑계 댔습니다. 사실은 외식비 2만 원이 아까워서였어요. 옷 사러 가자는데 내 옷 멀쩡한데 뭐 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도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초조해졌어요. 이러다 진짜 거지 되는 거 아냐? 급하게 재취업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구인 사이트 들어가서 60세 이상으로 검색했어요. 나오는 건 경비직, 택배보조, 마트 계산원, 주차관리원. 대부분 월급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200이면 생활비는 되겠지. 이력서 써서 넣었습니다. 35년 경력, 부장까지 지낸 경력, 각종 자격증. 화려한 이력서였어요. 그런데 면접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일주일 기다려도, 한 달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택배 보조 면접 갔더니 체력적으로 무리실 것 같아서요 했고, 마트 계산원 면접에선 저희는 좀 더 젊은 분들로 했습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35년 일한 경력이 이렇게 쓸모없을 수가 있나? 몇 달 동안 20군데 넘게 지원했는데 면접 본 곳은 5군데, 붙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인 소개로 마트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주 6일 근무, 공휴일도 없고 식대도 없고 그래도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첫날 출근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주차장에서 서 있어야 했어요. 아침엔 눈 치우고, 낮엔 주차 안내하고, 저녁엔 쓰레기 분리수거 도왔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 2시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디스크 있었는데 재발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오후 3시 주차장 눈 치우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추 염좌입니다. 2주 정도 안정 취해야 합니다.
2주요? 그럼 일은? 이 나이에 무리하시면 평생 고생합니다. 특히 허리는 한 번 다치면 계속 재발해요. 의사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일한 지 하루 만에 그만뒀습니다. 첫 월급도 못 받.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났어요. 나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제 취업은 포기했습니다. 몸도 안 좋고 받아주는 데도 없으니까요. 그럼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불려야 했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는 너무 적었어요. 1억 넣어도 1년에 300만 원 정도? 한 달 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 그때 고등학교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혜준아, 요즘 잘 지내? 응, 그냥 그래. 나 요새 괜찮은 투자 하나 하고 있는데, 너도 관심 있으면 알려줄까? 무슨 투자? 부동산 신탁이야. 알지? 건물 담보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아. 얼마나 나오는데? 월 2%야. 1억 넣으면 한 달에 200만 원 나와. 200만 원이면 생활비가 됩니다. 귀가 솔깃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가 사기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액이 얼마죠? 5천만 원입니다. 신고 접수는 하겠지만 솔직히 돌려받기 어려울 겁니다. 이미 비슷한 피해 신고가 수십 건 들어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 평생 모은 돈인데.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경찰도 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인생 처음으로 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날 밤 술 한잔 했습니다. 아니, 한 잔이 아니라 소주 2병을 마셨어요. 혼자서요. 평생 일만 하던 놈이 돈 굴린답시고. 이게 뭐냐? 스스로를 욕했습니다. 거울 보면서 침을 뱉었어요. 이 멍청한 놈아. 네가 뭘 안다고 투자를 해? 35년 회사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 사기꾼한테 돈 갖다 바치는 거냐? 아내는 옆방에서 잤습니다. 제가 술 마시는 거 모릅니다. 아직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여보, 내가 우리 마지막 돈 날렸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새벽 3시, 거실 불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가로등이 보였어요.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도 보였고요. 다들 잘 살고 있겠죠? 나만 이렇게 망한 게 아닐 텐데, 그 순간엔 온 세상에서 나 혼자만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어요. 그런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깨가 들썩거리고 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고 50평생 울어본 적 없는데 그날은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을 내가 날려버렸다는 자책감, 가족에게 말도 못하는 부끄러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함,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자괴감, 그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때 아내가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더 터졌습니다. 참았던 게 다 쏟아졌어요. 미안해. 내가 돈, 무슨 돈? 퇴직금, 남은 돈 다 날렸어. 네. 전부 다 말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투자한 것, 회사가 사라진 것, 5천만 원 전부 잃은 것, 다 털어놨어요. 아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든 울든 뭐라도 해주길 바랐는데 아내는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당신 살아있잖아요. 뭐?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 말에 울음이 멈췄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겨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5천만 원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집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들도 다 컸잖아요. 괜찮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잃을 뻔한 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나까지 잃으면 안 돼. 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시니어 지원센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일자리 찾고 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입니다. 아, 그럼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젊은 직원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공원 관리, 급식 보조, 환경 미화.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도우미요? 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못 다루시는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 근무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휴대폰 잘 못 다루는데. 직원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교육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르신,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도와드리려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신청했습니다. 2주 뒤 교육을 받았어요.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카카오톡, 사진 찍기, 인터넷 검색.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젊은 강사가 빠르게 설명하는데 따라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연습하고 모르는 건 아들한테 물어보고 조금씩 익혔습니다. 교육 끝나고 첫 근무날이 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배치됐어요. 정 선생님,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관리자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벌써 어르신 3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첫 번째 할머니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손주한테 사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갤러리를 여세요. 갤러리가 뭐예요? 여기 이 그림 있잖아요. 여기 누르시면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갤러리 열기, 사진 선택하기, 카카오톡 들어가기, 대화방 찾기, 사진 전송하기. 하나하나 천천히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선생님, 이거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실래요? 네, 천천히 또 해볼게요. 같은 걸 3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짜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3번째 시도에 할머니가 손주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어요. 할머니, 사진 감사해요. 사랑해요. 할머니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어머, 애가 답장을 했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5년 회사 다니면서 수백 개 프로젝트 했지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 적은 없었어요. 월급 몇백만 원 받을 때보다 할머니 한 분 도와드렸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일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요. 받는 돈은 얼마 안 되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갈 곳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어요. 제가 도와줄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엔 김할머니가 오셔서 유튜브 보는 법 배워가셨고, 수요일엔 박할아버지가 손자 군대 간 거 영상통화로 보고 싶다고 하셔서 카카오톡 영상통화 알려드렸어요. 목요일엔 이 할머니가 은행 앱 쓰는 법 물으셔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도와드릴 때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세요. 그 말이 제게는 그 어떤 보너스보다 값졌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 저를 알게 됐어요. 정 선생님 오늘 오시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의미인 줄 몰랐습니다. 예전엔 퇴직을 끝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다른 시작이었단 걸 압니다. 요즘은 새벽 6시면 일어납니다. 전에는 알람 울려도 조금만 더 했는데 이제는 눈이 번쩍 떠져요. 왜냐면 할 일이 있거든요. 아침 운동 나갑니다. 동네 공원으로요. 처음엔 혼자 걷기만 했는데 몇 주 지나니까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고 또 마주치고 그러다 이름도 알게 되고 이야기도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정혜준입니다. 최 선생님은 저보다 3살 위셨어요. 퇴직하고 5년 됐대요. 정 선생님, 퇴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됐습니다. 그럼 아직 적응 중이시겠네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할 일도 생기고 사람도 만나고 사실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는구나. 이제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아는 얼굴이 됐어요. 정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김 선생님도요. 오늘 날씨 좋죠? 그러게요. 운동하기 딱 좋네요. 그냥 스쳐가는 인사지만 그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누군가 저를 기억해준다는 것. 그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게 들렸어요. 집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녁에 아내랑 같이 텔레비전 봅니다. 예전엔 각자 방에 있었는데 요즘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물론 지금도 돈 걱정은 있습니다. 받는 돈 얼마로는 생활비가 안 됩니다. 부족한 건 통장에서 뺐습니다. 사기당하고 남은 돈이 조금 있어요. 그걸로 메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바닥나겠죠. 그래도 예전처럼 공포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계획이 있거든요. 3년 뒤면 국민연금 나옵니다. 빠듯하지만 살 수는 있어요. 외식 안 하고, 옷 안 사고, 여행 안 가고, 검소하게 살면 됩니다. 아들도 이제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벌어요. 더 이상 제가 등록금 대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친구들 만나면 여행 다녀온 얘기하는데 저는 못 가요. 하지만 남과 비교 안 합니다. 제 삶은 제 삶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지금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퇴직하고 갈 곳 없어서 매일 집에만 계신가요? 돈 걱정에 밤잠 못 이루시나요? 가족들 눈치 보면서 작아지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래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겁니다. 직함도 월급도 명함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해요. 퇴직금은 언젠가 닿습니다. 저도 날렸고 다른 분들도 언젠가 쓰게 될 겁니다. 그게 돈의 속성이에요. 하지만 나를 믿는 마음은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나는 아직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 그 마음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사기당해서 5천만 원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걸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고 월급보다 중요한 게 존재 이유라는 걸요.
나이 예순이 끝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라면 저는 이제 인생의 4분의 3을 산 거예요.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약 25년이요. 25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새로운 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취미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월급 받으려고 일했다면, 이제는 보람을 위해 일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었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전반전이 끝난 겁니다. 후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날이 있을 겁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 저도 여전히 그래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 기억하세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